이중매매는 상당히 많은 부동산 관련 문제가 많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그 목차에서 이중매매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이중매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설과 판례를 살펴봤고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중매매에 대한 어떤 민사법적인 어떤 구조, 예를 들어서 103조와 786조 반사회적이라든지 불법원인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장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형사법적 검토입니다. 형사법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 상당히 깁니다. 계약 단계, 중도금 단계, 그리고 잔금 단계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제1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거래 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 금액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2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서 제2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까지 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형사법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래서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어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때는 거래간의 어떤 거래상의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형사법적인 판례가 배임죄의 어떤 인정 여부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인정하는지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배임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는 1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고 계약이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을 기업에서 제2 매도인에게 이 등기 이전해주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 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제2 매수인이 매도인과 제1 매수인 사이의 승행 매매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개입해서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가담한 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사장은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해서 103조에 의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제1 매수인을 매도인에 대해서 제 매수인의 명예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1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 제746조 불법 원인법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부당이든 반환 청구가 배척되어지고, 그 결과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의한 반사회성론에 관하여 학설, 판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민사법 그리고 형사법의 어떤 이중매매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제2 매수인과 이중매매에 관여했다면 103조에 의한 어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래 질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지금 현재까지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로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독일 민법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전적자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통술이란 판례는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다고 봐서 독일 민법 826조에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제1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일치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판례 및 학설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계약이 일본 민법 제90조 우리나라 103조에 해당합니다. 무효라고 하지 않고 제2매수인은 일정한 경우에 배신적 악의자로 파악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학설과 판례는 이중매매 계약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적극적 행위에 가담해서 이중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그 견해도 있습니다. 먼저 그 견해를 보면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한다. 선의 제3자가 거래상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그런 보상도 없이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2매수인이 확정 판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 판례에 저촉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과 소극은 양적 차이이기 때문에 질적 차이는 아니고 또한 과연 어떤 경우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데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판례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제2매매 계약도 일반적인 이중매매 계약처럼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어떤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민사법적인 어떤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단계에서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이중매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고 만약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매수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동산 거래의 원칙인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대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시장 가액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이후에 이중매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되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것을 계열해서 매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무효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중매매의 어떤 그 유효성의 판단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의성실을 이행을 위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하는 어떤 그런 대원칙에 따라서 그 매매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은 당연히 전득자 선의의 제2 그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형사법적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판례가 나왔는데 2014도 3368 판결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24일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인 모친 소유의 대구 중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유정 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1일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년 2월 7일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에게 1억 8,200만 원의 건물은 매형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누나와 매형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에서는 다수 견해와 소수 견해로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배임죄입니다. 근데 다수 견해는 이 경우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타인의 사무기 때문에 자기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수 견해도 있습니다. 소수 견해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물건의 어떤 그 유정 관계로 인한 채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임무에 위배해서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어떤 그런 소수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견해와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성립론과 비성립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현재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어떤 거래 관념에 있어서는 배임죄,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가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물 변제 예약 사안에서 이미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2014도 3363 전형 합의체 판결은 등기 협력 업무만 존재하면 배임죄로 처벌해온 우리 간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판례에 대해서 재검토의 어떤 필요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매매의 비범죄화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당시에 당연히 인정해온 거래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욱이 민사질서상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악의로서 반사회적 행위가 없다면 등기 혹은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기만 하면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시세 차익 또는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를 가정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경우에 점유계정의 상태와 유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 점유자 및 신탁자의 이미 처분할 경우에 행명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동안 이중매매를 중도금 지급 단계에서 배임죄로 처벌해온 거래관계에서 중도금 지급에서 잔금 지급을 구분하는 것은 거액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매도인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를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로 처벌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주봉경이라고 합니다. 이성태 회장님이 여러 과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법대에서 운영하는 공개 강좌 최고 지도자 과정 오류에 운영을 맡고 계셔서 저희들 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문체에서 학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관련 주제도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런 테마인데
전공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경사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을 일단 짧게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한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동의대학교의 강정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전장현 서울시립대학교 이상신 교수님, 원광디지털대학교 현민길 교수님, 서울감정평가법인의 김동현 박사님, 창신대학교의 성주환 교수님, 평택대학교의 손현승 교수님, 명지대학교의 순희자 교수님, 이재우 교수님. 아, 그렇습니까? 예. 강남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예, 다른 곳에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한정희 교수님부터 토론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중매매 문제가 아주 커다란 범죄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 등기 단계까지 그 기간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범죄적 문제를 우리 정승기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 이제 이중매매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그 스마트 자산 부동산 등기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 부분, 비트코인 사태로 알고 계시는 비롯해서 물류, 그다음에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여러 부분에서 다 이렇게 지금 적용이 운용이 가능한 그런 혁신적인 기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한다는 것이 스마트 자산의 개념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거래 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수분 내로 부동산 거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등기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중매매에서 논의가 되는 수개월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거의 혁명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중매매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를 이렇게 상업화한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6만 불이라는 가치 아파트가 최초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된 그런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이 절약되고요. 부동산 거래 범위가 이제 국내 국경을 넘어서서 좀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이런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밖에도 거래 투명화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부동산 등기제가 잘 정립된 나라들에서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아프리카나 이렇게 개발력 선진화가 많은 국가들에서 더 시급하게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부 카운티에서 지금 블록체인 등기가 좀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도 IT 강국이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정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 강정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근학교 전교교수입니다. 이중매매에 대한 이 부분은 민법이나 형사법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 오늘 좋은 이 발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감사드리고 우선 제가 좀 잘하시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고생하시고 잘하시는데 좀 의문사항이 있어 몇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께서 41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1 매수일부터 매수한 제3전득자는 선행이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러면서 제3득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3득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후에 부연 설명이 없어갖고요. 그 제3득자 이 보호방안 선행이 불문하고 이런 경우 우리 민법상으로 무효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상 형식주를 취하는 이런 제도, 등기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그 법체제를 바꿔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지금 형법상으로는 그 중개금 지급 시기에 배신 행위를 봐서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민법상으로는 우리 그 민법상 형식주의에서 등기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제2매수인이 이에 대해서 적극이라는 가담한 행위를 한 경우 우리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의 질서의 행위로서 제2매수인이 취득한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103조에 무효가 돼서 이 제1매수인을 이제 보호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지금 필자께서는 여기 지금 교재 발표문 45페이지 보시면 불법원인 급여와 채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할 것인가 논란이 있다고 이제 첫 번째 단락에 가면서 거기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채권자 그 없고 제일 매수인 보험리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때는 이중되면은 제2매수인이 매수한 거는 우리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돼요. 103조에 무효가 되면 이걸 또 746조 본문에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했다는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 필자께서는 여기에 제2매수인의 보호범죄가 작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43페이지도 보면 마지막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노마차 상판에 거기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검토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뭐 검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견해 그 대응 방안이 있는지 즉 이에 대한 내용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경우 무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든지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마 발표자께서 조금 대답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텐데 질문을 다 모아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한번 토론하도록 할까요?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네.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사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좀 좋은 논문이 되려면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그 서론 부분에서 이게 이 이중매매에 관한 사실 대부분의 쟁점이 이미 대부분 정리가 돼 있는데 왜 이 논문을 쓰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뒷부분 결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46페이지의 판례, 이중매매 관련 판례를 보시면 사실은 이 판례는 그 대물건제에 관한 판례이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 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금년 5월 17일에 새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걸 반영을 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판례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전체를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논문이 돼야 되는데 그 판례는 빠져 있어요. 지금 최근 판례를 2014년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제일 끝에 가시면 부동산과 동산은 똑같이 이제 배임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17년에 내려진 최근 판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약금 단계는 관계없지만 중도금 이후부터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배임죄 걸린다라는 게 2018년 5월 달에 내려진 판례의 내용이고요. 동산은 부동산처럼 이렇게 뭐 등기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뭐 거의 바로 현장에서 바로 즉시 매매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이중매매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사물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금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소수 의견으로 이건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 부동산과 동산을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분석하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5월 달에 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 판결이 저도 뭐 생각이 납니다만 그 중도금을 내고 나서 이제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이제 돈이 궁해서 그런지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렸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분은 뭐 다른 여러 사건하고 같이 기소가 돼서 원래 7년형 납받았다가 아니 5년형 받았다가 7년형으로 갔다가 아니구나 5년형 받았다가 원심 그 다음에 7년을 이제 이 매입죄 때문에 7년을 받았다가 아니구나 거꾸로 됐군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매입죄가 성립된다 기존의 판례를 계속 유지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문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광디지털대학교 현문길입니다. 이 논문 받고 참 최근에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개실무나 권리분석에서 필요한 논문이라 사료돼서 관심 갖고 좀 많이 읽어봤어요.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점독을 할수록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학회는 특히 우리 부동산 학회는 통계를 중심으로 하던 논문에서 통계 없이 이러한 부분에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읽을수록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정리하면 민사적으로는 제2순위 매수자 즉 등기 경료자의 거래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자라는 부분이고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사무에 상관없이 배임죄로 처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사적인 절대적인 무효로 하기 위해서 근거가 시세 차익이라든지 재산 은닉이 우려인데 이 정도로는 절대적 무효로 하는 법인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제시한 판례의 소수 의견은 이미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특별한 서술이나 어떤 근거가 없이 갑자기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옆에 우리 이 교수님이 바로 이 판례를 갖고 이중매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판례는 저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판례는 대부분 전원합의체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중매매보다는 이건 자기 매매냐 타인 매매냐에 대한 배임죄에 대한 어떤 논문이지 이중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판례고 사실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적인 판례를 좀 잘못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보충적이게 논문을 하면 1페이지면 조만한 부분들입니다만 꽤 계시다니까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바꾸자는 거죠. 법적 용어 쓰자는 거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거 지금 없죠. 사실 등기사항 증명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의 장점의 사례 오류를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제시함 이런 부분도 오히려 매매는 쌍무계약이란 말이죠. 그 쌍무계약에 의해서 해약금 계약이라든지 위약금 계약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 536조의 동시행위 항변권에 대한 부분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 우리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면서 제가 쭉 읽다 보니까 학회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 논문에는. 우리 학회 논문을 참고문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학회가 얼마나 오래됐고 많은 논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한다면 말이죠. 이중매매에 대한 아까도 말했지만 판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시에 대한 부분에 결과에 도출이 아쉬운 부분이고 통계가 없는 논문일수록 부동산 학회 같은 데 제출할 때는 특히 내용의 충실성에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김동윤 박사님. 네, 저는 현직에서 지금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보면서 감정평가가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접점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감정평가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1매매, 제2매매에서의 각각의 그 거래 금액이 어느 것이 이제 적정한 금액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감정사들이 이제 실거래 신고상으로는 전산상으로는 이제 바로 전산이 올라오지만 실거래 내역이 저희가 실제로는 등기부 열람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평가 선례라든지 아니면 유사부동산의 거래 금액까지 다 확인을 한 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중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이중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민사와 형사를 다뤄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이제 거래 안전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라고 본다면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 달 60일간의 거래 신고 금액 기간하고 그 이후에 등기 기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60일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유진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얘기하는 약성 또는 중간성 약성 또는 중간성 시장을 강성으로 만드는 형태의 그러한 부동산적인 측면의 접근이 어떠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13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실거래 금액이 신고 기간이 지금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공인중개사한테 권장을 하는 형태로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을 했지만
현업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세원 노출이라든지 전산화율 거부 때문에 잘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30일이라는 기간조차도 기존의 거래 관행을 보면은 되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까지는 자기 돈으로 에쿼티로 들어가지만 잔금을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고 충분히 잔금을 만드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2달 정도로 넉넉히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기존의 제도들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건은 대출 기간을 대폭 감소시키는 형태, 그러니까 대출 기간을 짧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블록체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등기 이후에 등기 사무가 처리되는 기간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목적이라든지 투기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실제 그 거래 금액, 거래 가격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거래 신고 금액을 짧게 만들더라도 그 제도에 순응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형태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더 빠른 대출이 가능해야 되고, 지금의 단순히 대인 업무를 통해서 전자처리를 하고 사람이 결제를 하고 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대폭 감소하는 형태로 오히려 정부에서 재무적 보완을 한다면 실제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거래 기간이 짧아진다면 더 짧은 기간에 거래 신고 금액이 들어올 수 있고 등기에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중매매 자체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감정평가 쪽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나 가격 정도의 축적 그리고 이것의 활용이 저희의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것이 등기 사무 그리고 가격 정보 그리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금액을 일반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한다면 어떠면은 이런 이중매매 자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거래 기간을 줄이면 이중매매를 줄일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질문인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성주환 교수님. 예, 창신대학교 성주환 교수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독일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외국의 입법 내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 배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할 때 유효이고 전득자인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무효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한 5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논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더 가치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학적 측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통해서 이중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현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손현승입니다. 이중매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토론자로서 검토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논문의 시의성 및 철회성에서 우리 연구자께서 왜 이 논문을 써야 되느냐, 서론적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법이 지급되는 단계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보호할 관리의 신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했을 때에는 형법 355조에서 배임죄 적용자라고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제2의혹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3월 20일 날 공개 변론을 열고 대법원이 전문가나 단체 의견을 받은 결과 그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래 안전이 성숙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연구자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법적 검토에 관한 본論매우 시사성과 참신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시느라고. 그 내용적 검토에서 두 번째로 지금 그 여인무 44쪽의 부동산 이중매매의 쟁점을 가지고 연구자께서 사례를 들으셨는데 아까 우리 현문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시행 항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중도금 잔금까지 갈 때에는 가압류라든가 가압류를 민사집행법 291조를 적용하면서 또는 가등기를 등기법 3조를 적용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중매매까지 방치해야 되느냐? 연구자께서는 그 연구를 하시면서 여기 왜 등한시 했는지 또 여기 거론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관계상 다 열거는 하지 못하고 주석을 달면서 그 법률 용어를 한번 그 용어 해설을 해주시면은 그 비전문가들이 용어에 그 생소하지 않은 분들이 해석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40년 되고 50년 된 10년 대 60년 된 그 판례를 가지고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8년 5월 17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결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50년 전 판결을 사용하는 상관 연구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무리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저희의 국가 현거권이 상당한 지나친 간섭한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20일 날 공개 변론을 열고 대법원 전원 심리에 참여해서 판례를 검토한 현 시점에서 공부는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선생님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께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현문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설문조사도 있었어야 하고 각층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동거래에 관행을 선진화하려면 형사처벌에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약금이나 또한 손해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외손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서로 사견을 말씀드리며 또 중동을 주고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관행은 법률적인 근거도 빈약하고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연구자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이재호 교수님 토론을 듣고 발표자의 답변을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이재호입니다. 네, 일단 발표문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민사뿐만이 아니고 형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글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가능하고자 합니다. 일단 읽으면서 저는 결론에 갔을 때 뭔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점이 많이 해결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자 5의 결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로마자 4 형사법적 검토에 대한 일종의 소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논문 전체에 대한 어떤 결론,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로마차 3 같은 경우는 민사법적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로마차 3 이전에 민사법적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목차의 재구성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전반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에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고 이것 역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법제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국가들은 독일을 비롯해서 독일은 형식주의를 취합니다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그다음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법제랑 조금 비슷한 국가를 보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식주의 취하면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에스토니아라든지 체코, 물론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시사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다 언급을 하셔서 전 중국들만 피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45페이지에서 그 불법 원인 급여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논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성 비교설 을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중 매매에 관해서 정답은 없고 완벽한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설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불법성 비교설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최소한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정수인 교수님 질문 좀 많습니다만 한 5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한정희 교수님, 그리고 여김수 교수님, 조재희 교수님, 강민규 교수님, 전장희 교수님, 이상식 교수님, 류현준 변호사님, 그리고 김철중 박사님, 승주환 교수님, 이민종, 손현선 교수님,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이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민법에 대한 어떤 검토는 이제 생략을 하고 형사법적인 어떤 검토, 제 전공이 이제 형법이다 보니까 형사법적인 검토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동산 학회의 본질이 이제 사법적인 부분에 이제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민법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 논문의 그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을 다시 이제 학회에 제출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론자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을 참조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어떤 문화의 어떤 그 발전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도 이제 좀 적극 지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 대한 어떤 보호 방안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1매수인에 대한 어떤 그 보호가 또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에 아까 이제 판례가 최근 판례 2018년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신 판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논문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물 변제에 관련한 판례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 매매하고 전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이 부동산 이중 매매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 등기부 명부로 바뀌었다는 거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상 언제 바뀌었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형사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 부분이 이제 형사법에 대한 결론 부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게도 결론을 형사법적으로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에 대해서 아까 뭐 에스토니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정보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외국의 사례에서 이중매매 계약을 무효라는 것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이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이 부동산 이중매매 민사소송면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민법 개정 작업할 때 103조를 지금은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을 빼자 그런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뭐 무효다 이렇게 반하는 내용을 빼버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또 103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였는데 사실 여기 이제 그 적극 가담을 해야 배임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뭐 반사에 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극 가담을 했다 그래서 그 매매 이 개인 매매 자체가 내용까지 반사회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적극 가담은 그야말로 그 계약의 체결 과정, 경위 뭐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적극 가담했다 이 정도지 그것이 바로 내용의 불법성까지 바로 그냥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극 가담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렇게 반사회적 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요즘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